네, 이슈 대담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우리 경제가 대한민국 경제가 1분기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1분기 GDP 성장률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뭐 대체로는 좋지 않은 성적표였지만 그래도 우려했던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선방했다라는 평가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네. 헤드라인 대표적인 지수를 한번 살펴보시면 예. 1분기 GDP 성장률 마이너스 전기 대비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말았죠. 네. 작년 4분기에 플러스 1.3% 성장을 했으니까 한 개 분기 만에 석 달 만에 성장률이 한 2.7%포인트 밑으로 아래로 떨어졌다. 라는 결과가 나온 거고요. 이 같은 지금 마이너스 1.4%라는 전기 대비 성장률 수치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였죠. 4분기 예. 기록했던 마이너스 3.3% 이후 무려 한 11년 1분기 만에 최악의 수치를 좀 기록했다라는 거고요. 네. 이렇게 성장률을 밑으로 끌어내린 핵심적인 요인은 바로 민간 소비 감소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력하게 좀 시행되면서 네. 밖에 나가서 음식을 사 먹거나 쇼핑을 하거나 하는 그런 어떤 민간 소비가 갑작스럽게 줄었지 않습니까? 그 영향이 1분기 후반부에 집중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민간 소비 지금 마이너스 6.4%. 네. 엄청나게 줄었죠. 그렇습니다. 저희는 숫자로 보면 뭐 크게 체감하지 못합니다만은 역사적인 수치하고 좀 비교해 보면 무려 1998년도 우리 외환위기 때 네. 다들 허리띠 올라매고 소비하지 않았던 그런 어떤 시대, 뭐 앵커분은 잘 기억 못 하시겠지만 그런 1998년도 정말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 네. 그 시기 이후에 지금 민간 소비가 그때는 제가 책가방에 태극기를 달고 다녔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네. 다들 금을 모으면서 네. 소비를 줄이는 게 사실은 미덕이었던 그 시대. 예. 그 시대 이후 지금 소비가 가장 나쁜 상황이다. 얼마나 나쁜지 어느 정도 약간은 체감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무려 GDP 기여율. GDP 성장률 기여율이 마이너스 3.1%포인트.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민간 소비가 만약에 정상적인 수준이었다면 우리나라 성장률이 3.1%포인트 위로 올라갔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럼 그렇군요. 지금 마이너스 1.4%니까 네. 민간 소비만 정상이었으면 플러스 1.7%포인트 정도가 1.7% 정도가 우리나라 1분기 성장률이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민간 소비가 1분기 성장률을 마이너스로 다 끌어내렸다라고 네.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실제 지금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소비자 심리지수 이건 가계가 느끼는 체감 경기인데요. 지금 지난 3월에 78.4를 기록하면서 기준치가 100이니까 100 한참 아래에 내려와 있죠. 지난 2009년도 3월 이후 최악의 소비 심리를 지금 소비자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네. 당분간 이런 소비 경기, 민간 소비 감소는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고요. 그 외 세부 항목을 보면 수출이 좋지 않았죠. 해외 공장들이 문을 닫고 네. 다들 국경을 봉쇄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수출이 2% 정도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고요. 우리나라도 수입을 줄이니까 수입도 2.1%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다만 이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정부가 조기에 재정 자금을 투입하면서 정부 부분의 지출은 0.9% 증가했고요. 네. 또 이제 기업들은 그나마 연초에 기대 심리로 설비 투자를 좀 하니까 설비 투자는 0.2% 증가했지만 이제 2분기부터는 감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구체적인 발표 지표들을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네. 하지만 이제 서두에 하지만 선방했다라고 표현하셨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앞에서 뭐 전기 대비 마이너스 1.4%에다가 민간 소비는 6.4% 감소했고 뭐 이게 98년 이후 22년 만에 네. 민간 소비는 최악이다. 뭐 이런 말씀과 네. 함께 설명임에도 불구하고 선방했다라고 하시는 거는 네. 뭐 어떤 기준에서 선방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시장 전망치가 네. 마이너스 2% 가까이 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줄을 잃었기 때문에 일단 전망치보다는 그래도 네. 괜찮았다. 네, 그렇죠.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게 1월 20일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1월 20일 이후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취해진 게 3월부터니까요. 네. 거의 한 지금 1분기 성적표로 보면 한 3분의 1 정도만 반영돼 있다라는 거죠. 코로나 그렇죠. 영향이. 네. 그렇다 그러면 1분기 성적표는 우리는 1분기 성적표가 굉장히 안 좋을 걸 예상했지만 실제 이제 코로나 영향은 3분의 1 정도만 미쳤기 때문에 숫자가 예상보다는 덜 나쁘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면, 네. 그러니까 3월부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본격화했고, 네. 1분기에 그 영향이 3월부터
적용된 거라면 네네. 3분의 1 정도만 영향을 받은 거라면 그러면 이것보다는 더 좋은 숫자가 나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은 중국 내 첫 확진자는 12월에 나왔거든요. 그렇죠. 사실 예. 연말부터 뭐 우한 폐렴이다 이런 이제 용어가 나오기 시작해서 이게 그렇죠. 뭔가 처음에는 예, 예. 이게 무슨 내용이지? 라서 좀 의아하긴 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팬데믹까지 이어질 줄 예, 예.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분기 성장률의 세부 지표로 보면 민간 소비가 제일 안 좋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민간 소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분의 1 정도만 반영이 돼 있다라는 거고요. 다만 이제 수출 감소라든지 수입 감소 부분도 성장률을 밑으로 끌어내렸는데 예. 그 부분은 작년 12월에 이미 중국에서 그 코로나가 첫 확진자들이 가파르게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영향으로 인해서 중국 내 한국 공장들이 좀 그 부품 조달의 차질을 좀 빚었었고요. 네. 일부 공장들은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국으로의 수출이 많이 1월부터 줄다 보니까 수출이나 수입 영향은 1분기 전체적으로 나타났다라는 점에서 보면 생각보다는 덜 그 성장률이 악화됐다라는 식으로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군요. 중국에서는 이미 그 전에 네. 뭔가 그런 영향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또 중국과 우리 많은 교역을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그런 뭐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작점보다는 또 그 앞서서 경제에는 또 영향을 미칠 수 네, 있었다라고 그렇습니다. 이제 볼 수가 네.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영향을 미쳤다라고 좀 나오고 있습니까? 어제 이제 한국은행 그 실제 이제 경제통계팀이 발표를 했는데요. 네. 발표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한 2%포인트 정도 낮아졌다라고 추계를 했거든요. 예. 결국은 코로나 사태만 없었으면 한 0.6% 정도 성장을 했을 텐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이너스 1.4% 성장을 했다라고 한국은행은 지금 보고 있는 상태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민간 소비 감소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예. 그래서 1분기 그 성장률의 세부 지표들을 살펴보면 서비스업 생산은 1분기에 2.2% 감소했거든요. 생각보다는 많이 줄진 않았습니다. 네. 서비스업 내에서 이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그 업종 같은 경우는 도소매, 음식, 숙박업 이쪽이 이제 사실은 민간 소비의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6.5% 감소를 했거든요. 예. 이 부분이 이제 민간 소비의 악화된 부분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운수업 같은 경우도 12.6% 감소하면서 뭐 대중교통이라든지 항공기 이용이라든지 이렇게 줄어든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뭐 민간 소비 감소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마 더 잘 예측하셨을 것 같아요. 이미 뭐 우리가 체감을 하고 있으니까 네. 우리가 이미 뭐 기존에 아주 뭐 자연스럽게 있었던 저녁 약속도 다 미루거나 취소하거나 심지어 뭐 점심 약속까지도 되게 부담스러워하면서 서로 이렇게 좀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뭐 민간 소비가 상당 수준으로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은 있었고 실제로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뭐 오늘 길리어드의 그 소식도 전해지기도 했지만 어쨌든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지금 악재를 맞은 상황인데 네네. 앞으로의 그 전망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좀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2분기의 성장률, 네. 1분기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면 2분기에는 이제 온전히 영향을 다 받을 건데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죠. 지금 4월부터 우리나라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본격화됐고요. 네. 뭐 사실은 4월부터 지금 한 다음 달 5월 한 중반까지는 이 민간 경기, 민간 소비가 꽁꽁 얼어붙는 이런 거의 빙하기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네. 거고요. 또 유로존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는 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시작됐기 때문에 3월 말 4월에 집중적으로 경제 봉쇄 조치가 이루어졌고요. 네. 그에 따른 영향들이 2분기 우리나라 GDP 성장률에 집중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역시 2분기부터 우리나라의 실물 경기에 대한 충격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감을 표시를 했었거든요. 네. 결국은 2분기 GDP 성장률에 대한 약간 워닝 시그널을 미리 줬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부분이죠. 경기가 둔화되면서 기업의 이익이 감소하고 기업이 이익이 줄어든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고 고용을 줄이다 보면 가계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소비가 감소하고 그게 다시 경기를 둔화시키는 이런 경기
전체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그 부분이 적나라하게 반영되는 게 2분기 우리 GDP 성장률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고요. 네. 지금 IMF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2분기 성장률을 마이너스 1%대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예. 문제는 피치 같은 경우,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4.3%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고요. 요거 이제 2분기 전망치인 그렇습니다. 거죠? 예. 네. 더 안 좋게 보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영국 그 시장 조사 기관인 캐피탈 이코노믹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2분기 성장률이 무려 마이너스 6%까지 갈 것이다라고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렇게 본다 그러면 2분기가 아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한 1년간의 트렌드로 보면 최악의 바닥을 찍는 국면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네.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또 미리 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우리 경제, 한국 네. 경제로 봤을 때는 일단 1분기에도 좋지 않은 마이너스 성장세가 나왔지만 2분기에는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지금 상황인데 네네. 이런 상황이 해외는 어떤지 좀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경제 재개에 대한 뭐 이야기가 예.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럼 우리 정부는 지금 뭐 2분기부터 더 충격이 확대될 거다 이렇게 좀 뭐 신중한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좀 부정적인 네. 그런 전망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해외에서 들리는 소식은 뭐 이제 우리는 뭔가 다시 5월부터는 재개할 거다. 예. 뭐 일부 다시 정상화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아직 우리가 외국의 소식을 샅샅이 못 살펴봐서 그런 것인지 예. 아니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느끼는 체감과 해외에서 그들이 그 현지인들이 느끼는 체감이 좀 다른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이 숫자가 주는 함정들이 사실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GDP를 어떻게 산출하느냐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아, GDP 그렇군요. 성장률을 우리나라는 이제 계절 조정 정기비라는 그 숫자를 사용하거든요. 지금 네네. 1.4%란 말은 바로 직전 분기, 그러니까 2019년 4월에 비해 4분기에 비해서 지금 1분기 성장률이 어떤가를 비교한 수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기별로 네. 만약에 2019년 1분기는 지금 2020년 1분기와 계절적으로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둘을 비교할 때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4분기와 1분기 비교는 계절적 차이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비교하는 자체가 숫자가 약간 왜곡될 소지가 있거든요. 네네. 지금 우리나라 마이너스 1.4% 역시 연율 환산은 아닙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올 1분기 성장률 전망치가 지금 마이너스 3.3이거든요. 아, 네. 그다음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1%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이렇게 안 좋은데 한국은 굉장히 숫자가 좋은 거 아니냐라고 예.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연율 환산과 그냥 정기비의 차이거든요. 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본과 미국은 정기비 성장률 숫자를 내고 그 수치가 1년 내내 유지된다고 할 때의 숫자를 정기비로 표시를 하거든요. 네네. 결국 우리나라 지금 마이너스 1.4%란 말은 앞으로 남은 2, 3, 4분기 성장률이 계속 마이너스 1.4라고 전제하면 우리나라는 실제 지금 연율 환산 정기비로는 마이너스 5.5%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나라 성장률이 일본이나 미국보다 더 안 좋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 1분기 성장률이. 그렇군요.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성장률이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 다만 중국에 비해서는 양호하다라는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 지금 이미 1분기 성장률 발표됐는데요. 네. 마이너스 6.8%. 그렇죠. 이건 네. 이제 전년 동기 대비거든요. 예. 그러니까 2019년 1분기 대비입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 제가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정기비, 연율 환산 정기비로 보면 마이너스 9.8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보다 월등히 안 좋다. 한국이 네. 중국보다는 좋다. 다만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좋지 않다. 왜냐하면 그 차이는 우리나라는 내수 시장이 상대적으로 적고 수출에 의존하는 비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은 내수로 어느 정도 수출 부진을 커버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러기 어렵다라는 예. 점에서 우리나라 숫자가 지금 중국보다는 양호하나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좋지 않은 모습이다. 아, 결국은 우리나라 앞으로 성장률은 해외에서의 수요가 얼마나 빠르게 살아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핵심적인 좀 시사점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중국보다는 양호하지만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조금 부진한 예.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인데, 자, 그러면 전체적인 좀 길게 봤을 때 일단은 2분기 전망까지 봤고요. 예. 연간 전망 혹은 예. 그러면 언제쯤 이게 V자형으로 반등할 수 있을지 혹은 예. V자형 반등은 이제 불가능한 것인지 예. 전체적으로 좀 종합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 모든 전망들을 종합해 보면 네. 1분기에 마이너스 1.4%를 기록했고요. 2분기는 이보다 더 안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계속 아래로 내려가는 하향 곡선을 그리다가 네. 3분기, 4분기에는 플러스 성장이 가능할 걸로 지금 한국은행도 외국계 기관들도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앵커분이 말씀하셨던 대로 V자 반등은 굉장히 힘든 국면이다라는 예. 거고요. 다만 가장 좋다고 하면 U자형, 그러니까 하방이 약간 이렇게 뚱뚱하게 보이는 U자형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고요. 좋지 않을 경우에는 L자형, 그러니까 바닥을 찍고 계속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고요. 네. 일부에서는 I자 얘기도 합니다. 계속 아래로 빠지는. I자요? 예, I자형 아래로만 계속 성장률이 빠지는. 너무 끔찍한데요. 그렇죠. 근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그건 없다.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봐야 되는 그렇죠.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중립적으로 보면 L자형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게 이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네. 다만 이제 내년까지 성장률로 보면 지금 우리 IMF 같은 경우도 올해 한국 성장률은 마이너스 1.2%로 전망했지만 내년도는 5%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결국은 내년까지로 보면 U자형 반등을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다만 올해만 놓고 보면 L자형의 약간 횡보형 성장률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이제 정부에서도 우리 정부에서도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재정 정책, 뭐 통화 정책들을 통해서 어쨌든 지금 시장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 상황들을 하나하나씩 조금 해결해 나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효과가 실제로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났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그 국회 예산정책처인가요? 어제 나온 데이터를 잠깐 보니까 네.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3차 추경을 준비하고 있는데 1차, 2차 추경을 합쳐서 지금 GDP 성장률을 0.2%포인트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추계치가 나왔거든요. 네. 지금 우리나라 나오고 있는 지금 1분기 성장률, 2분기 성장률 부정적인 전망에 감안하면 지금 1, 2차 추경이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효과 자체가 아주 크진 않다라는 게 사실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다만 정부가 이제 지금 엊그제 내놓은 그 부양 패키지까지 합치면 네. 총 재정 부양 규모는 135조 원에 이르거든요. 우리나라 전체 GDP의 한 7% 정도입니다. 굉장히 좀 큰 규모인데요. 예. 다만 이제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유로존 같은 경우는 대체로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GDP 대비 10% 내지 20% 가까이 재정 부양 패키지를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선진국에 비해서는 우리나라의 재정 부양 효과 자체는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이 좀 우려스러운 대목이긴 하고요. 네. 다만 이제 통화 정책이나 이런 팔리시 믹스 정책의 어떤 여러 가지 그 공조 효과로 성장률을 위로 끌어올려야 되는데요.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50bp 기준금리를 내렸는데 추가로 한 7월쯤에 25bp 내지 50bp 금리를 더 내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네. 점에서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갖게 하는 부분이 남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조금 성장 부양 효과는 좀 더딜 수 있다. 또한 추경이 1, 2, 3차까지 편성이 지속적으로 되면서 총선에서 대패한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들이 네. 추경안 통과를 조금 늦추면서 재정의 경기 부양 효과를 더 좀 늦출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이 예. 하나의 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걸 정치적으로 활용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는 잘 활용하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